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시장에 대한 꼼꼼한 분석 살펴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12월 첫날 잘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12월로 들어가기 전에 11월 리뷰를 좀 해볼 텐데 한 달 동안 뭐 AI 거품 우려 다시 한번 불거지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진짜 왈가왈부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그 변동성이 참 컸지만 지난주에 반등을 해주면서 월간 흐름을 좀 선방을 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몇 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괜히 또 시장 분위기 애매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언론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몇 개월로 연속으로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좀 쉬어감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그래 차라리 좀 쉴 때 차라리 쉬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은 잘 버틴 것 같고요. 일단 관건은 근데 또 지금 시장의 어떤 바램과 연준의 어떤 생각이 또 아직까지는 갭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첫 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표 네. 발표가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밤 딱 0시에 발표가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과연 또 연준 위원들의 어떤 멘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장과의 어떤 갭을 줄여나가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어쨌든 잘 버티셨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잘 하셨을 거라 저는 또 믿고 있고 그리고 12월은 이제 이번 첫째 주부터 좀 보면서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요. 갭이 좀 벌어져 있어요.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고 하지만 연준은 12월 뭐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뭐 그때그때 좀 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대표님의 말씀 중에 11월 잘 버티셨다라는 이 말이 저희한테 또 약간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월을 보내고 12월로 넘어오는 기점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그래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기대와 우려가 있는 시선으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매출은 4% 증가했다. 그리고 뭐 지금 마스터카드 쪽의 데이터를 봐도 아니면 다른 데이터들을 봐도 온라인 소비가 좀 많이 10%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소비 쪽에서 저희가 증시에 대한 활력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내용일까요? 일단 이거로 크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소비가 안 좋을 거다. 뭐 어떤 불안감이 좀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많았죠. 그 불안감을 없애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일단 여전히 소비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매출이 4% 증가했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매출은 증가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기업들도 자연스럽죠, 그게. 맞아요. 이전에 이제 한참 힘 안 좋을 때도 어쨌든 기업들은 매출은 조금이라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매출 꺾이는 게 최악이다. 단기 순이익이랑 이런 것들은 뭐 꺾일 수 있지만 네. 매출이 꺾이는 건 최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출은 괜찮게 나왔고 문제는 각 기업별로 이제 순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분기까지는 뭐 미국의 어떤 이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관세 협상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순이익이 얼마나 남을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올해 4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내년 한 1, 2월 달이면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돼서 이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뭐 저는 사실 뭐 12월 금리 인하 안 해도 1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불안감들은 금리 인하로 덮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은 내년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가 제일 중요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아무래도 좀 연말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업들이 선방은 잘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소비 시즌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올 12월도 좀 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순이익은 나중 문제. 하지만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나 판매량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일단 요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나 최근에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런 그랬죠.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네. 분위기는 잘 잡아갈 수 있다. 기업들은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이제 월가의 시선이나 항상 이 금융가 이 친구들의 시선이 문제예요. 기대를 과하게 해버리면 숫자만 봤을 때 잘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기대를 했는데 그거보다 못 나오면은 야 이거 별로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문제라 생각해서 제발 월간 좀 기대감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잘하고 있다. 특히나 언급해주신 뭐 월마트 같은 경우도 금요일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뭐 실적 성적표를 봤을 때도 그래도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아마존과 월마트 등의 AI 챗봇이 맞아요. 또 약간 소비에 어떤 펌프를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800 몇십 퍼센트가 또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800 몇십 퍼센트는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AI가 우리 쇼핑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최근 한 2, 네. 3년 사이에 생긴 건데 일단 그만큼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도 지금 알고리즘으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검색해봤던 이런 상품들이 뭐 이메일로도 날라오고 아, 뭐또 맞아요.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잖아요. 인스타그램 광고 뜨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구매한 것들이 좀 꽤 되긴 되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없었던 그런 소비자 기업들에게 이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보고 사람이 이제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원래 처음 보고 아예 안 사 이러고 닫았다가 두세 번 보이면 사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심리 좀 잘 이용한 것 같아서 그것도 네. 이런 소비자 기업들이나 어떤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 모든 기업들에게는 좀 좋은 어떤 마케팅의 일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미국의 이번에 소비 이야기 점검을 해봤고 이번에는 개장 상황 살펴보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12월 첫 거래일 우리 증시 거래 출발했는데 자, 우선은 금요일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박자가 워낙 좀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코스피는 사실 지난주에도 그리고 11월 한 달간의 흐름을 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컸던 상황이었죠. 과연 12월은 또 시장이 어떤 분위기로 가져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우선은 오늘 코스피 반등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1.2% 오르면서 3,973선에 코스닥은 0.88% 오름세 920선까지 터치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이제 900선, 910선까지 올라와줬던 코스닥 오늘 함께 힘을 내고 있다는 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괜찮네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보니까 양 시장의 레버리지를 보니까요. 오히려 레버리지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승률이 높아요. 그 얘기는 이제 코스닥의 상위 150개 기업의 상승률이 더 높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쪽은 어쩔 수 없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다 살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네. BM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좀 빨리 올라와야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 계시기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좀 계속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오늘 스타트는 좀 좋은데 제가 뭐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의 흐름이 막판까지 이어지려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또 나오는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제일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안타까운 거는 물론 세제에 대해서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외부적인 이슈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여전히 이제 달러는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달러랑 우리나라의 어떤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날그날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달러 원 환율 간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막판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막판에 그러니까요. 또 환율이 또 확 부담스럽게 또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빠져나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좀 걱정되지 그거 말고는 걱정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만약 그것 때문에 뭐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뭐 그대로 그냥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싶고 오히려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네. 이제 당분간 조금 환율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장 초반에 하시지 마시고 장 중반 이후에 뭐 후반에 가까울수록 조금 지수의 흐름을 좀 보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최근에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뭔가 시장에 아주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12월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최소한 오늘 이번 주만큼은 네. 조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외환 당국이 여러 네. 가지 얘기를 나오죠.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 해외 쪽으로 너무 자산이 많이 이전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 뭐 이렇게 아이, 참. 얘기를 하면서 네. 국내로 이제 자금을 묻고 싶어하는 그런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씩 우리나라에게 필요하긴 해요. 너무 과하게 이제 해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는 거니까. 근데 그걸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전도 해외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국내 주식이 더 좋다라고 이제 뭔가 이게 어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가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죠. 네,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냥 강제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국내 주식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그러니까 세금에 이상한 뭐 이제 양도세 이런 거 안 만들고 더 국내 주식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시면 알아서 똑똑하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진짜 똑똑해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똑똑한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자금은 해외로 안 나갑니다. 국내에 있을 거니까 그런 거 전반적인 부분 잘 해주시면 뭐 굳이 뭐 그런 걱정은 뭐 강제성을 할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조금 강제성 필요하긴 해요.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주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환율 안정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자, 이렇게 저희는 좀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 잠시 살펴봤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이어가겠고요. 다시 미국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12월 FOMC 저희가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지만 우선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스탠퍼드대 연설 뭐 이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이제 PC가 저희가 12월 5일에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FOMC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오히려 금리나 확률이 좀 굳혀줄지 아니면 또 한 번 변수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나 동결이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동결이 조금 더 많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존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분 사실 뉴욕에 있는 총재는 이제 매번 투표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사실 스탠퍼드 연설에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원래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아마 기존의 의견을 반복하고 오히려 이쪽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진짜 모르겠어요. 12월 달 저한테 누가 이제 금리 인하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전반을 생각했을 때 금리 인하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그쵸? 소비도 네.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10월 달에 안 했으면 저는 12월 달에 하고 1월 달까지 2달 연속 가자. 이게 제일 이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0월 달에 해버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 있지 않는 이상 12월 달에 굳이 저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 1월은 해야 돼요. 1월은 조금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뭐 제 마음과 다르겠죠 항상.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돌아갈지는 봐야 되고 그리고 CME 패드워치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CME 패드워치를 결국 누구한테 물어보고 작성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미국에 있는 채권 브로커들이거든요. 결국 그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강력한 의견이 아니고 그리고 CM 패드워치를 많이 신뢰하시는데 이거 되게 많이 틀렸어요. 경기 침체 때부터 되게 많이 틀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자주 바뀌는 지표잖아요. 그쵸. 어제 막 확 올라갔다 확 바뀌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주지 마십시오. 절대 신뢰 줄 만한 지표 아니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때 나오는 내용들을 좀 지켜보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10월 달 금리 인하를 했는데 12월 달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높았으면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달에 금리 인하 했을 거예요. 선제적으로 해야죠. 우리나라는 빨리 해야죠. 근데 아마 12월 달에 돼서 한국은행도 잘 모르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홀드를 했을 것 같아요, 금리를.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누군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매일매일 보면서 그때그때 나온 내용 보면서 강력한 힌트가 나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CME 패드워치를 볼 때는 지금 시장 심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도 꼭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저희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기업 소식으로 가볼 텐데 독자 노선을 구축했던 애플이 7년 만에 다시 인텔과 손잡나. 저희가 앞서 이슈 코너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미국 제조업 재부응 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하기 위한 그런 선택도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애플과 인텔 이 라인업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별로 안 좋게 보는데요. 네.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네. 애플이 왠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끼리 뭔가 얼라이언스를 해라라는 액션들이 최근에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텔의 정확한 상황을 볼 필요는 있어요. 인텔의 예전은 최고의 강자였죠. 최고의 강자였는데 사실 인텔이 그동안 많이 놨습니다. 자기들이 잘하니까 많이 놓으면서 지금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미국의 유일한 IDM 기업이죠.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인텔이 어느 정도 수준의 칩을 좀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일단 칩 생산하는 그 정도 수준을 봤을 때 지금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한참 아랫세대 칩을 만들 능력밖에 현재는 안 돼요. 뭐 돈을 갖다 부어서 뭐 미국이 갖다 뭐 투자를 해줘가지고
뭐 반도체가 빨리 올라온다? 물론 빨리 올라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반도체라는 업종 자체는요. 그만큼 이제 물리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부어서 만약 돈 부어서 될 것 같았으면 중국이 이미 따라왔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애플이 이번에 인텔을 선택한 거는 그냥 협의만 하겠다라는 내용이지 이게 애플이 인텔에게 엄청난 많은 양을 요구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TSMC 바쁘고 삼성전자 바쁘니까 이제 인텔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라고 대외적으로 나오는 그런 액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지 낮은 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낮은 사양밖에 못해요. 지금 인텔은. 그 애플은 그 낮은 사양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플은 지금 어쨌든 AI의 선두에 있어야 되는 기업이고 고사양 칩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쵸.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네. 뒤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팀쿡 빨리 교체해야 돼요. 왜 도대체 팀쿡 지금 뭐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후계자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교체하고 애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2026년도에 AI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밀려요. M7 겹치게. 그나마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저 같은 애플 바들 때문에 버티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CEO가 앉아 있으면요. 애플은 더 멀어집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올라가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못 올라 나중에 갈 거 다 끌어서 당기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애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큰 돈을 주더라도 인수합병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큰 돈을 주더라도 더 최신형 칩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애플의 원래 모습인데 자꾸 지금 저사양 칩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사양 칩 가지고 또 중국에 팔려고 하는 거겠죠. 거긴 판매가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팀쿡이 잘했었던 것 중에 하나지만 최악의 수준이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좀 빨리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5년, 10년 후에 애플이 진짜 걱정되는 액션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이유는 그래도 알겠지만 지금 앞이 아닌 뒤로 가는 선택이다. 좀 이렇게 호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엔비디아 점검을 해볼 텐데 우선 11월 한 달간 엔비디아의 주가가 13% 정도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월 말에 구글 TPU 관련된 이야기들 뭐 나오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뭐 심리가 조금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TPU와 CPU와 이것들은요 많이 달라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쵸, 다르고 짚어주셨죠. 이게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그런 GPU들을 완전히 대체를 TPU가 할 수 있는 그런 제어하면은 문제가 되죠. 강력한 어떤 라이벌이기 때문에. 근데 서로 카테고리가 다르고 어느 정도 좀 대체대가 될 수 있지만 서로 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잘하고 얘는 이걸 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GPU 이상의 강력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TPU가 막 핫하다가요. 나중에 NPU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TPU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와주면서 서로 이제 각자의 어떤 카테고리를 잡아가는 그런 액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지금 TPU 때문에 GPU인 엔비디아가 밀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거는 좀 오바다. 지금까지는 뭐 근데 이런 심리인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단독 원탑을 달리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엔비디아의 카테고리 일부의 어떤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TPU가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TPU 그 엔비디아 칩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기업들이 구글의 TPU를 가져가지고 자기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쿠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쿠다에 대한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대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그런 심리 때문에 엔비디아가 밀렸을 뿐이지 엔비디아는 밀렸을 때 오히려 전 투자를 더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단순히 칩만의 문제가 아니고 쿠다를 넘어서는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걸 넘기기가 힘들다라고 보는데 사실 구글은 그럴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딱 애플에게 바라던 모습이 이거였거든요. 경쟁, 라이벌 구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구글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아, 엔비디아 대신 구글 사야지. 구글 대신 엔비디아 사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두 개 다 투자하십시오. 매력이 다른 기업이에요. 두 개 다 그렇네요.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반으로 나누시든가 뭐 비율을 나누셔가지고 두 개의 기업을 다 투자하시면은 두 개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많이 밀렸잖아요. 지금 정도 가격이면요. 그냥 땡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봤을 때. 네, 지금 연말까지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강해지면 뭐 투자자로서는 둘 다 보면 된다. 이 시각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전반적으로 미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다면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할 텐데 11월 전반적인 수급의 움직임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코스닥으로 향하나 여기에 바로 또 매체에서는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불을 지피는 것 같은데 이 기대감 저희가 좀 강하게 품어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저희가 자주 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미국도 그 M7이 이끌다가 러셀로 내려갔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좋은 흐름이에요.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다가 이제 대형주 형님들 좀 쉬어 가시니까 동생들 좀 움직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매도해서 이제 그 기업들이 빠지고 코스피가 밀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 매도한 자금이 우리나라를 완전 이탈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내서 도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외국인들 우리나라 코스닥 많이 삽니다. 제법 괜찮은 기업들 많거든요. 뭐 바이오 제약주 같은 기업들도 너무 좋고, 밀려 있었던 2차전지 같은 기업들도 너무 좋고, 좋은 테마성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나라 내에서 돌고 있다는 게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상승장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순환매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마다 이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밀리는 기업들 매수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기업들 차익 실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탁탁탁 해 나가시면은 포트폴리오 운영하실 때 더 좋은 어떤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전해드리는 동안 국내 증시 코스피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서 강보합권 흐름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1%대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오늘 오전장에 코스닥 강세 가져가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밀리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 전략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 조금 더 매력적이게 볼 수 있는 섹터, 키워드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일단 대형주는 반도체를 잡아가셔야 돼요. 잡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주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해외에 알려질 수 있는 되게 유일한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기회라 참 얘기하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뭐 기업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이제 위치가 됐었죠. 그런 기업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우리나라 이끄는 기업들,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라든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계속 투자를 돌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두 개 업종이 이끄는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여러 개 업종들이 다양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 구조로 돌아가는 시장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 업종별로 분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분할 매수하라고 제가 저희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얘가 어떻게 분할했냐면 반도체에서 분할을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네. 분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반도체와 2차전지와 조선과 방산과 업종을 분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업종 내에서 분할하게 되면 그 업종 안 가면 꽝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많은 업종을 지금부터는 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게 앞으로 한 1, 2년 이상 시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뭐 짧게 올 연말까지만 보더라도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키워드들이 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또 긍정적인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해주셨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워낙 흐름 괜찮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볼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금리 인하가 떨어져서 좋은 게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최근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밀러 기업들이 꽤 많은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라이센스가 마무리되는 그런 제약들을 들고 와서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블록버스터급의 해외 제약들의 라이센스가 만료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온다 하면은 그런 기업들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약값 인하를 좀 강하게 이제 그쵸.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트럼프가 보기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 기조와도 맞고, 그리고 금리 기조와도 맞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여주게 되면은 진짜 천스닥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 이상을 전 사실 바라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함께 코스닥의 뭐 레버리지 상품도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과 같은, 지금 이 순간과 같은 지수 흐름이 이어진다면 천스닥 정말 빠르면 이번 주에도 터치할 수 있겠다. 막 이 정도의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코스피가 좀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나 아니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럴 때, 밀릴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기회잖아요. 코스피 막 계속 올라갈 때 포모 느끼셨던 분들 뭐 밀려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이 기회니까 오히려 지금 조금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제 밀리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이어가시면은 뭐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저희는 함께 짜봤습니다. 오늘 말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